어느 마을에나 오래된 고택 한 채쯤은 있기 마련이다. 기둥이 굵고 처마가 깊은 집은 그 자체로 세월의 숭고함을 증명한다. 사람들은 그 집의 이끼 낀 기와를 보며 지나온 시간을 경외하고 묵직한 대문을 보며 그 집안의 내력을 짐작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에서 불쾌한 냄새가 배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 환기되지 않은 방 안의 눅눅한 공기, 구석마다 들러붙은 거미줄, 그리고 썩어가는 석가래에서 나는 비릿한 습기다. 집 주인은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기에 냄새를 맡지 못한다. 오히려 이 집은 100년 된 명당이다라며 낡은 문틀을 어루만진다. 하지만 길을 지나던 행인은 코를 막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무리 뼈대가 좋은 집이라도 주인이 먼지를 닦지 않고 창을 열어 바람을 들이지 않으면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흉가가 된다. 노년의 삶 또한 이와 같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고 고택처럼 기품이 쌓일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지혜를 거저주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은 우리에게 나약함과 욕심이라는 불필요한 짐을 더 얹어줄 뿐이다. 그 짐을 제때 털어내지 못한 이들의 뒤에는 구질구질한 흔적이 남는다. 본인은 인생의 노련함을 뽐내고 있다고 믿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저 낡고 고집스러운 파편으로 비친다. 추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없어야 할 곳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다. 젊은이의 열정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노인의 탐욕이 앉아있을 때 침묵이 흘러야 할 자리에 빛바랜 자기과 시가 소음처럼 박힐 때 단정한 정갈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게으른 방임이 따리를 틀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추잡하다고 느낀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계절을 읽지 못한 꽃이 서리 속에 피어 문드러지는 것과 같은 흐름을 거스른 자의 비극이다. 슬픈 사실은 이 추함의 냄새를 본인만은 절대 맡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고집을 소신이라 부르고 자신의 무례를 솔직함이라 부르며 자신의 인색함을 알뜰함이라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동안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간다. 자식의 안부 전화가 짧아지고 후배들이 약속 시간을 피하며 친구들이 더 이상 깊은 속내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다. 당신이라는 고택의 석가래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 우리는 그 닫힌 문을 열어보려 한다. 당신이 평생을 공들여 지어온 삶이라는 집에서 어떤 구석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남들은 다 보고 피하는 그 거미줄을 당신만은 왜 보지 못하는지, 당신의 품격을 갉아먹고 당신을 고독이라는 좁은 방에 가두는 세 가지 치명적인 태도에 대하여 이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고택에 새 기둥을 세우고 창을 열어 맑은 바람을 들이기 위한 고통스러운 관찰의 시작이다. 가물어버린 강바닥을 본 적이 있는가? 수량이 풍부하고 물살이 기운찰 때 강은 그 바닥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물결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우리는 그 아래에 무엇이 쌓여가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의 갈수기인 노년이 찾아와 마음의 유량이 줄어들면 물밑에 감춰져 있던 녹슨 깡통과 오랫동안 퇴적된 진흙탕 같은 본성이 흉측하게 고개를 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약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인색함이라는 앙금이다. 노년의 인색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편의보다 아래에 두는 오만함의 변종이다. 어느 모임의 끝자락 계산서가 식탁 위에 놓이는 찰나를 떠올려 보라. 어떤 이는 갑자기 찻잔 속에 식은 찬물을 들이켜며 먼 산을 보고 어떤 이는 때맞춰 오지도 않은 전화를 확인하며
황급히 화장실로 자리를 피한다. 혹은 신발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허리를 숙여 한참 동안 바닥만 응시하기도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리하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몇 잎의 동전을 지켜냈을지 모르나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그에게 가졌던 마지막 예우를 영구히 잊는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당신의 손이 왜 주머니 근처에서만 머무는지 그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불쾌한 공기가 모임을 휘감을 때 당신의 평생 쌓아온 인격은 고작 밥값 몇만 원에 팔려나가는 헐값의 물건이 된다. 이 비루한 행동의 이면에는 보상심리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대접받는 건 당연한 권리지. 이런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지갑은 닫히고 입만 열린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으므로 이제는 거두어 들릴 때라고 믿는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진다. 그들의 수고와 시간을 어른에 대한 도리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면서 정작 본인은 단 한 잔의 커피값조차 아까워하며 등을 돌린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색함은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동시에 바닥난 자존감을 대접받는 행위를 통해 확인받으려는 뒤틀린 욕망의 발현이기도 한다. 돈을 내지 않고도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추태일 뿐이다. 베푸는 법을 잊은 노년은 타인의 호의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블랙홀이 되어 결국 주변의 모든 생기를 앗아간다. 그렇다면 이 추함을 어떻게 품격으로 바꿀 수 있을까? 품격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어른의 무게는 그가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재산을 타인을 위해 흘려보낼 줄 아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대단한 거액을 기부하라는 것이 아니다. 품격의 한 끝은 아주 사소한 곳에 있다. 모임이 끝나기 전 조용히 일어나 먼저 계산대로 향하는 뒷모습, 후배나 자식들에게 오늘 고생 많았다며 기분 좋게 커피 한 잔을 먼저 권하는 여유. 내 몫은 내가 정직하게 지불하고 타인의 몫까지 가끔은 기꺼이 짊어지는 그 담백함이 당신을 노인이 아닌 선배로 만든다. 존경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놓은 빈자리로 들어오는 귀한 손님이다. 돈을 쓰는 법을 잊어버린 노년은 결국 돈만 남고 사람은 떠나는 차가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다. 오늘 당신이 기쁘게 내놓은 그 작은 돈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당신을 닮고 싶은 어른으로 부활시킨다. 마른 강바닥에 흉측하게 드러난 쓰레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물기마저 대지를 적시는 숭고한 흐름으로 남을 것인가? 품격은 계산이 끝난 뒤 당신이 남긴 그 고요한 향기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깊은 밤 산속에 홀로 켜진 가로등을 본 적이 있는가? 빛은 주변을 비추려 애쓰지만 그곳에 모여드는 것은 어둠을 틈탄 벌레들 뿐이다. 가로등은 제자리에 박힌 채 세상을 밝힌다고 믿으나 사실 세상은 이미 그 불빛을 지나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 버렸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는 많은 이들이 이 가로등의 운명을 자처한다. 자신이 가진 경험이라는 빛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빛으로 세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강박. 우리는 그것을 불통이라 부르고 그 민낯을 대면할 때 추함을 느낀다. 이 두 번째 추태의 현상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조심스레 고민을 꺼내놓거나 마음의 짐을 털어놓을 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 말을 가로챈다. 그건 말이야,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 한 문장이 시작되는 순간
대화는 죽고 훈계가 살아난다. 상대의 슬픔이나 고충은 그저 자신의 과거 영웅담을 꺼내기 위한 마중물로 전락한다.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이며 변해버린 세상의 질서는 그저 철없는 이들의 유의라 치부한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낡은 훈장을 닦아 보여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피로감과 연민을 동시에 자아낸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토록 가르치려 드는 것일까? 그 심연을 들여다보면 소외라는 거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더 이상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불안감,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가르치는 행위라는 뒤틀린 권위로 발현되는 것이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여전히 지혜로운 스승임을 확인받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권위는 타인이 인정할 때 세워지는 것이지 스스로 선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세운 권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고립시킨다. 세상은 멈춰 있지 않다. 당신이 겪었던 30년 전의 폭풍우와 지금의 젊은이들이 맞서는 가뭄은 그 본질이 다르다. 자신의 과거를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은 마치 구석기 시대의 지도법으로 현대의 미로를 찾으라는 것과 같다.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관만을 정답이라 믿는 오만함은 결국 당신을 말이 통하지 않는 벽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벽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일지는 모르나 결코 그 벽과 마음을 나누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막힌 흐름을 뚫고 품격 있는 어른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 품격의 한 끝은 침묵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진짜 지혜는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속으로 전달되는 법이다. 성인의 대화법은 화려한 수식이나 날카로운 훈수에 있지 않다. 그저 요즘은 그렇구나, 내 마음이 그랬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짧은 긍정과 공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상대가 듣고 싶은 것은 당신의 성공담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이다. 당신의 경험을 보태지 마라.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된다. 젊은 세대의 생경한 문화를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다. 그저 그들의 속도와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노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예우다. 품격 있는 중년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인다. 그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비난받지 않고 가르침을 강요받지 않으며 오롯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과거의 훈장은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라.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훈장이지 남을 가르치기 위한 채찍이 아니다. 메아리 없는 산울림은 공허하다. 당신이 내뱉은 말이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고 타인의 가슴에 머물길 원한다면 먼저 그의 숨소리를 듣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 멈춰버린 시계를 억지로 돌리려 애쓰지 마라. 지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타인과 발을 맞추는 법, 그 침묵의 배려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우아하고 향기롭게 완성할 것이다. 오래된 정원을 본 적이 있는가? 정원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꽃의 종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인이 매일 아침 얼마나 정성스럽게 낙엽을 쓸어내고 무성해진 잡초를 솎아내며 무너진 돌담을 고쳐 쌓느냐에 달려있다. 주인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손을 놓는 순간 정원은 순식간에 폐허가 된다. 사람의 몸과 태도 역시 이와 같은 정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정원을 가꾸는데 더 세밀한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나이라는 면죄부 뒤에 숨어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태, 자기방임이다.
이 현상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독버섯처럼 피어오른다. 옷소매에 묻은 해묵은 얼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몸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채취를 나이 들면 다 나는 냄새라며 정당화한다.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커다란 목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길바닥에 서슴지 않고 침을 뱉고 당연하다는 듯 새치기를 하는 행위들. 이 모든 무례함의 바탕에는 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이해받아야 한다는 뒤틀린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 본인은 당당함이라 믿겠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저 정돈되지 않은 거친 야생의 노골함으로 비칠 뿐이다. 왜 어떤 이들은 나이와 함께 예의를 저버리고 자신을 방치하는 것일까? 그 심연에는 이제 나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라는 지독한 자포자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고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자신을 가꾸어야 할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혹은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남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겠다는 반발심이 무례함이라는 갑옷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타인의 존중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어뜨린 정원에 누가 발을 들이고 싶어 하겠는가? 자기방임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붕괴를 의미한다. 청결하지 못한 신체와 무례한 언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강렬한 무언의 선언과도 같다. 악취는 코를 찌르지만 무례함은 영혼을 찌른다. 나이가 면죄부가 된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오히려 나이는 더 엄격한 잣대가 되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젊은이의 실수는 미숙함으로 넘길 수 있지만 노인의 무례함은 완고한 악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정원을 어떻게 다시 기품 있는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품격의 한 끝은 보이지 않는 곳을 정돈하는 마음에 있다. 거창한 차림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으며 손톱 끝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그 작은 성실함이 품격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은 자신의 냄새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몸의 냄새는 비누로 씻어내고 마음의 악취는 타인에 대한 예의로 덮어야 한다. 품격 있는 어른은 공공의 장소에서 자신의 존재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빛난다. 목소리를 낮추어 타인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며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삶을 달관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다. 나를 가꾸는 행위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다. 깔끔한 차림새와 타인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는 당신이 여전히 이 세상에 품이 있는 일원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투명해져야 한다. 낡은 고택의 창을 닦듯 매일 자신의 태도를 닦아내야 한다. 무너진 울타리를 세우고 잡초를 뽑아낸 정원에는 다시 새가 날아들고 꽃이 피어난다. 당신의 몸에서 정갈한 비누 향이 나고 당신의 행동에서 타인을 향한 사려 깊은 절제가 느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나이가 아닌 당신이라는 인간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품격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다.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단정한 거리감.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당신의 노년은 추잡함의 늪에서 벗어나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고귀한 건축물처럼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나 인생이라는 고택의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마른 강바닥에 드러난 인색함의 찌꺼기를 보았고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집스러운 불통의 방을 열어보았으며
잡초가 무성해진 자기 방임의 정원을 거닐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들 앞에서 가슴이 뜨끔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혀를 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담론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타인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의 거울이다. 흔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곱게 늙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옷을 입어야 추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정답을 구한다. 하지만 삶의 본질에는 정답이 없다. 오직 각자가 선택한 결과 그 결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을 뿐이다. 인색함과 불통, 그리고 자기방임이라는 이 세 가지 그늘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이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의 결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 닿아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깊어진다고 믿지만 사실 세월은 우리를 더 연약하고 겁 많은 존재로 만들기도 한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지갑을 닫고 존재감을 잃을까봐 목소리를 높이며 기력을 잃었다는 핑계로 자신을 방치한다. 우리가 보았던 그 추함의 정체는 어쩌면 죽음과 소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인간의 비겁한 뒷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누군가의 노출을 발견하거든 무작정 손가락질하기보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영혼을 가졌는지를 먼저 가늠해보는 긍휼의 시선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결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단정적인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인생은 강물이 되어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박제된 표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지갑을 먼저 열었다고 해서 단숨에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오늘 한번 침묵했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그 기우는 속도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살피는 그 자각의 과정이다. 품격이란 젊음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저물어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의 뜨거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자신을 낮게 깔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곳까지 비추는 그 부드러운 빛처럼 우리의 노년도 누군가의 머리 위를 누르는 바위가 아니라 발밑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남을 가르치려는 문장들 사이에 정작 당신의 영혼을 위로할 단어는 남아있는가? 타인에게 대접받기를 갈구하는 갈증 속에 정작 당신이 타인에게 건네야 할 맑은 물 한 잔은 메말라 버리지 않았는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라. 당신의 숨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신의 존재가 주변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살핌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세우는 가장 고결한 수행이다. 품격 있는 노년은 오늘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몸을 정돈하는 단정한 손길,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에서 조금씩 완성된다. 그것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잘 닦인 오래된 가구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향기와 같다. 그 향기는 억지로 풍기려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당신을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가만히 응시해보라. 그 골짜기마다 쌓인 것은 탐욕의 찌꺼기인가 아니면 베풀매의 흔적인가? 당신의 눈빛은 여전히 타인을 가르치려 번뜩이는가 아니면 만물을 포용하며 고요히 침잠해 있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길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저문은 해가 서쪽 하늘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듯 당신의 마지막 걸음 또한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눈부신 풍경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 깊고 고요한 여정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기를